12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을 접시에 안 담아줬다며 승무원 등을 폭행하고 비행기를 되돌린 땅콩 회항 사건. 대법원이 오늘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땅콩 회항은 회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로에 대한 정의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를 따른 겁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취임한 후 첫 전원합의체 판결이자 항로 변경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편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탑승장을 벗어날 때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를 탑승장으로 되돌리게 한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은 이른바 상류층 갑질, 재벌 갑질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재판 결과가 커다란 관심을 모았습니다. 2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 이후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한 대법원은 항로 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선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며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비행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 변경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죄형 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당시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공항 내에서 바퀴로 움직이는 비행기를 되돌리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항공보안법의 맹점이 드러난 만큼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갑질의 끝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던 땅콩 회항 사건. 결론은 회항은 아닌 것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와 우선 사건 전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사건 전말부터 되짚어주시죠. 네, 사건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14년 12월 5일 그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벌어졌는데요.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던 대한항공 KE086편 A380 여객기가 승객 탑승을 마치고 활주로로 가기 위해 토잉카라고 불리는 그 비행기 견인차로 끌려서 후진을 하던 중에 갑자기 탑승구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지금은 전 부사장인데요.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가요? 조 전 부사장은 왜 접시에 담지도 않고 봉지째로 간식을 주냐며 승무원에게 소리를 질렀고요. 기내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오자 기내 서비스 매뉴얼 책자를 들어서 박 사무장과 승무원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탑승구를 벗어나서 움직이던 비행기를 되돌려서 사무장을 내리라고 지시하고 결국 비행기는 탑승장으로 되돌아가서 박 사무장은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네,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소위 갑질에 대한 비난이 비등했었는데 조 전 부사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은 어땠나요? 네, 이 사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주요 뉴스로 보도하는 등 한동안 세계적인 토픽이 됐습니다. 그 검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적용이 됐는데 앞서 국토부의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그 국토부 직원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1심과 2심이 법리 판단을 다르게 해서 대법원까지 온 거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게 쟁점이었나요? 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건 바로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 변경죄에 대한 해석 차이였습니다. 1심 법원은 문제의 비행기가 22초간 17m를 움직였고 활주로에 진입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운항 중인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재판부는 항로에 대해서 법령에선 정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판결이 이 항로 변경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남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으로 가장 유명해진 건 바로 마카다미아일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마카다미아를 둘이 먹다 하나 내려도 모를 맛 이렇게 좀 마케팅을 하는가 하면 이벤트 제목에 비행기도 리턴시킬, 땅콩 리턴은 없다. 이런 풍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사건 이후에 마카다미아 판매량이 2.5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땅콩 회항 사건은 1년 전 발생한 그 라면 상무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상류층 갑질에 정점을 찍은 사건으로 아마 우리 사회에 좀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를 돌아보면 참 희대의 총극이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긴 했지만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조작해 허위 폭로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유미 씨가 만든 녹취록에서 목소리 연기를 해 조작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미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조작했다고, 이준서는 이유미에게 제보 압박을 가한 데다 김인원과 김성호에게 제보자의 신원을 숨겨 제보에 대한 검증을 방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음 파일 등에서 모두 허위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준서, 김성호, 김인원, 이유미 남동생 모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는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녹취록 등을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국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직속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여성 장교 사건이 조사 계기가 됐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개월 동안 벌인 직권조사는 육해공군 법무실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방문해 최근 3년간 발생한 여군 성폭력 사건의 기록과 판결문 173건에 대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인권위가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법원은 군 형법으로 처리해야 할 현역군인 일부에 대해 형량이 낮은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부사관이 여성 장교의 허벅지를 3차례나 만진 사건에 대해 취중 우발 범죄라며 선고유예 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법원이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선고유예 비율은 10.34%로 일반 법원의 1.36%와 비교해 10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도 조사 대상 173건 중 해군 여성대위 사망사건 외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들도 여러 건이 조사됐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기보다는 좀 온정적으로 처벌한 경향이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조사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인권위는 군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부하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군 판사, 군 검사 인사 독립성 확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상 필벌을 위한 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관제 강화, 성폭력 피해 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한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군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여군 인력 증대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군내 성폭력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이 인권위 지적입니다. 인권위는 또 공소제기 뒤 즉각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군인 징계령을 개정하고 징계위의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에 개선 방향을 결정해서 2019년부터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2006년에 단속 카메라 인식 등의 문제로 자동차 번호판이 길게 변경됐었는데요. 이번에 또 바꾼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번호판 체계로 만들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은 총 2,208만 개로 지난해 말까지 이들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현재는 이미 말소된 번호판 428만 개를 다시 사용하는 중인데요. 이마저도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면 모두 다 소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황색 번호판은 지역 표시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 개인용 자가용 번호판의 경우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지역 표기를 없애면서 등록할 수 있는 조합 수가 감소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행 체계는 어떻게 돼 있길래 현 체계로는 추가 조합이 불가능한 건가요? 현재 번호판은 맨 앞에 자동차를 종류별로 구분하는 두 자리 숫자, 자동차를 용도별로 구분하는 한글 한 글자, 그리고 자동차 등록번호인 네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번호판에 쓰는 한글은 경찰 단속 카메라 인식 기능을 고려해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총 32가지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합 수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동차 번호판에 숫자 몇 개와 이런 한글에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 그리고 등록번호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럼 새로운 번호판 체계는 어떤 방식일지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앞 두 자리 숫자를 세 자리로 늘리거나 가운데 있는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 자릿수를 늘리는 방안은 단속 카메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 제작기기를 개조하고 경찰 단속 카메라 시스템을 바꿔야 해서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방법은 현재 번호판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찰 단속 카메라에서 잘 인식을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호판이 단속 카메라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문제는 관계기관의 반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를 고의로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종종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잘 안 보이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자동차 번호판을 이렇게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동차 번호판 교체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도 많고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교체할 때도 여론이 분분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도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바꾼 새로운 번호판 체계가 불과 10년여밖에 내다보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바꿀 새로운 번호판 체계는 좀 더 차량 등록 대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일 이후까지 고려해 반영구적인 번호판 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라며 위변조 방지 기술과 스마트 방식의 기술이 접목 가능한 번호판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자동차 사용하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 예산과 관계 당국의 의견은 물론이고 외국 사례 충분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오늘 민윤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는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이론과 실무 등 대법관으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교통법규 위반 등 대법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직무 수행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로 공인중개사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러스트 부동산이 오늘 부동산 중개와 법률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트러스트 부동산의 중개 업무는 부동산 중개법인이 맡고 트러스트 법률사무소는 법률 자문을 지원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로 불거진 이번 법정 논쟁은 공인중개사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LCT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비선 참모인 이모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보고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을 진술하지 못했고 허 전 시장이 유리했던 2010년 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받아 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상가 세입자의 범위도 대폭 늘렸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50%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가 임차인 10명 중 9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